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패널 소개할게요.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이 뭔가 이제 뉴스 하나씩을 상한가 하한가로 올리실 건데 사실은 오늘은 두 분 다 뉴스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질문을 해가면서 오늘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 이준석 최고위원, 그 SNS에다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민경욱 의원, 지상파 출신이신 분이 왜 유튜브로만 가십니까? 섭외 전화 받으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이제 민경욱 의원이랑 저랑 티격태격하니까 사실 뭐 이게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 계속 그렇게 SNS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그래서 100분 토론팀 MBC에 거기서 이렇게 기획하면 토론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 상관없다 하면 되지 그랬는데 아까 그 부정선거니 아니냐 그거 가지고서 민경욱 대 이준석으로 붙어라.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연락이 온 게 민경욱 의원 쪽이 우선 측이 거부를 하고 민경욱 의원 본인에게는 전화 연결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저한테 그 작가가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하시라고. 왜냐하면 민경욱 의원님이 언론에 굉장히 섭섭함을 토로하셨던 게 세상이 날 광인 취급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밥도 많이 사주고 했는데 언론 후배들이 잘 기사도 안 써주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밥 얘기도 하셨어요? 그때 뭐 회식도 150회인가 가까이 하셨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했네요. 뭐 저는 뭐 당연히 그런 섭섭함이 있으시면은 뭐 날 것으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인 지상파 토론 같은 경우에는 나와주셔도 괜찮지 않나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건데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작가분들이 계속 섭외 전화를 하겠죠. 근데 뭐 안 받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해보시죠. 개인적인 친분이 제가 그래서 있으시잖아요. 제가 김경욱은 연락할 일이 없어가지고 전화번호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실제로. 잠깐 전화 진짜 하셨어요? 네, 한 기록이 말만이 있죠. 아니라 제가 기록 잠깐 봐도 돼요? 진짜 하셨네. 했는데 저한테 이제 SNS에서 전화 받은 적 없다고 또 하시니까 또 할 수 있어요. 제가 전화 못 하겠습니까? 뭐 전화하는 게. 지금 생방송 중에 한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 카메라 앞에서 예의가 있죠. 그래도 제가 그렇게 방송액을 이용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진짜 했는데 왜 안 했다고 자꾸 그러시는가? 아니 그러면 다시 하시겠다 이 말씀. 제가 뭐 이거는 뭐 굳이 속일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하면 되죠. 그러면은. 근데 저는 이 음모론을 이렇게 유포하는 분들의 특성이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검증의 장에서 이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그걸 그런 방식을 선호하지 않고 자기 마이크 앞에서 자기 주장을 무한 반복하는 특성이 있어요.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만. 그렇죠. 그래서 아마 민경욱 의원도 뭐 100분 토론 같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상대와의 토론을 통해서 그걸 검증받으려 하기보다는 자기가 선호하는 대중들과 또 일방통행식의 그런 어떤 자리, 국회에서 하는 기자회견이라는 게 거의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렇죠. 끝나고 나서 뭐 백브리핑 하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자기 주장만 쏟아내고 또 유튜브처럼 이 확증 편향이 있는 매체 앞에서 자기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그렇게만 하시면. 혹시 뉴스쇼에서는 민 의원님 초대 안 했어요? 저희는 민경욱 의원을 여러 번 전화 인터뷰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저희도 이번 건은 아닙니다만 했었는데 그때마다 잘 안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두 분 토론 뭐 지금 100분 토론에서는 안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어제 제가 KBS 가서 주진우 씨하고도 얘기한 주진우 씨도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모든 언론사에서 아마 민경욱 의원한테 다 부르지 않을까. 우리 김현정 PD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뉴스쇼가 좌파라고 안 나오고 또 이게 여권 입장에서는 또 이제 보수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여권 매체라고 안 나오고. 유튜브 선호하시는 분이 댓글쇼 나오지 않을까요? 또? 저희들 이제 쭉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저희만큼 공정하게 진영이나 뭐 이런 논리, 정파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꾸준하게 그 논지를 유지하면서 방송하는 곳이 없다는 걸 아세요. 근데 안 들으신 분들이 어디서 그냥 저 받아 쓴 기사 이제 몇 조각 같은 거 맞춰가지고 그냥 편한 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민경욱 의원님 나오셔도 돼요. 나오셔서 이준석 최고위원하고 토론 여기서 하시죠. 아니 제가 사실 이게 보수 유권자분들 굉장히 죄송한 게 뭐냐면은 지난 한 2, 3년 동안 많은 분들이 언론 지형이 좌파 지형이 됐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기성 언론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생겼는데 원래 이게 식재료가 맛있는 게 있어야 요리를 맛있는 걸 만들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보수 진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식재료를 다 못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그거 안 나오시는 분도 너무 많고. 재료 자체가 저희가 보수 쪽에서 못한 게 많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당연히 보도할 때도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사실 그건 저희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언론 채널을
편식하게 되면은 그게 네. 작금의 사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다가 심지어 유튜브만 지금 나가고 계시니까 민경욱 의원께서는 뭐 사실 지상파나 이런데 방송 나오는 게 좀 울렁증이 있으신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라면 이해하겠으나 지상파 방송 앵커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님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 좀 예. 민 의원님이 뭐 여러 경로로 이제 이 내용을 전해 들으실 테니까요. 예. 한번 나와 주시기를. 특별 방송 편성해 주십시오. 특별까지 네. 그건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만 여하튼 예, 섭외 전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뉴스닥 본론으로 들어가죠. 상한가 하한가 어디부터 갈까? 이준석 최고위원부터 가죠. 누구 골라오셨어요? 뭐 이번 주는 윤미향 당선인 얘기가 아무래도 뭐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중에 뭐 하한가죠. 하한가죠. 상한가일 수는 없으니까요. 예.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나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어느 부분이 제일 좀 문제다 생각하시는지 우선 박원석 의장은 어느 부분 주목하세요? 이게 참 그러운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뭐 회계 부실부터 시작해서 또 쉼터 고가 매입, 네. 또 그와 연동된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의혹. 네. 이게 이제 뭐 자고 일어나면 막 새로운 의혹들을 언론에서 이게 발굴을 해가지고 기사화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정의연이나 윤미향 당선인 본인도 굉장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거 일일이 다 해명하고 예. 뭐 자료 내고 하느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최초의 발단은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정의연 운영의 투명성과 또 그 운동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저는 그 문제 제기의 취지나 본질은 사라져 버렸고 지금 일종의 이제 신상 털기 수준의 의혹 검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미향 당선인이나 이 정의연이 이 문제의 최초의 발단이었던 그 예.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를 좀 직시하고 또 그 문제 제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응답을 내놓는 방식의 해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고군분투하면서 이런 어려운 운동을 해왔는데 우리에게 뭐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느냐는 식의 태도가 좀 초기에 비쳤고 그 뒤에 계속 의혹이 제기되니까 지금 제대로 해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이게 수렁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수렁 속으로 빠져들다. 저는 지금이라도 예. 윤미향 당선인이 공개 기자회견 같은 걸 열어서 예. 제기된 의혹 모두에 대해서 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안을 정면 돌파하고 거기서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게 뭐 친일 세력의 공세다 이런 차원으로 덮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나버렸다고. 그렇죠. 저는 이제 특히 쉼터 매입 논란에 보면요. 예. 저는 사실 뭐 선의를 가지고 행동했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좀 있는 게 저는 왜냐하면 이제 쉼터라는 게 저도 이제 그 교육봉사단체 이런 거 하면서 많이 듣던 단어인데 네. 쉼터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요. 국내 이제 쉘터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쉼터라는 느낌으로 이제 번역한 건데 이 쉘터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청소년 쉼터 그러면 대부분 보통 가출 청소년이나 아니면 뭐 여러 사정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으로 이제 설계가 됩니다. 그런데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할머니들에 대한 쉼터라는 의미도 무슨 단기 연수시설 이렇게 보고 설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통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보면은 할머니들을 생각했다면은 뭐 대중교통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나은 곳을 골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수요 집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서울에 인접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예. 아무리 기부금을 써야 되는 기한이 있다고 해명한다 해도 애초에 이 시설의 할머니들의 이용 가능성이 얼마나 됐겠느냐 했을 때 저는 제로에 가깝다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방문했던 기자들의 증언을 봐도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는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할머니들 걸음으로 한 20-30분 걸어야 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예. 주장도 하고 뭐 버스로 거기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할머니들이 자가 운전하실 것도 아니고 차로 사실은 서울에서 2시간이라고 정의연도 그러니까 저는 이 시설 했어요. 자체를 건립하는 건 아무리 기부금이 정해진 시간에 쓴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용도가 그런 어떤 할머니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서 저는 해명이 그래서 좀 부적절하다. 또는 결정적인 부족하다. 문제는 그럼 쉼터 부분에서 걸리셨어요. 그게 하나의 이제 뭐랄까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예. 끝없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많은 돈을 모금해서 그 돈이 우리를 위해 쓰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 그걸 뒤집어 말하면은 본인들이 착복했다라는 주장까지는 또 멉니다. 그게 주장이. 하지만은 단체를 운영에 있어서 기부금이라는 것은 내 개인 돈 쓴 것보다 더 세밀하게 기획하고 써야 되는 것인데
그 안에서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 단체의 방향성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못했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안성에 지어진 쉼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쉼터 문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전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예를 들어 그럼 의사결정을 할 때 보면 할머니들에 대한 고려 제가 말했듯이 이런 안성에 멋진 이런 전원주택까지 지어놓을 대신에 예. 혹시라도 서울에 작게라도 할머니들이 실제 이제 쉼터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의사결정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된 것이냐. 근데 그런 그냥 판단 착오의 네. 문제인 건지 그것을 넘어서는 지금 뭐 업계약 의혹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가는 것인지 이거는 또 어느 쪽이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것이 착복되었다든지 아니면 범죄에 가깝게 쓰였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또 굉장히 세밀하게 해야 될 주장이지만은 예. 지금 시점에서 30년 정도 누적된 활동 속에서 예. 할머니들이 우리를 위해 쓰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 자체로 이 단체가 지금까지 좀 스스로 되돌아볼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박원석 의장님,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보수 언론의 프레임 속에 말린 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분도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언론의 보도 양상이 좀 과한 측면도 있죠. 예. 사실은 이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는 이런 문제들까지 들춰내면서 뭔가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언론의 프레임만으로 이렇게 돌리기에는 지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갈수록 지금 국민들도 많은 그 당혹감과 의아함을 가지고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좀 아까 얘기했던 쉼터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정의연 쪽의 해명을 보면 애초에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이 약속을 했는데 그게 좀 늦어지면서 그 사이에 명성교회에서 집을 제공을 해서 거기를 쉼터로 썼다. 그거는 이제 마포구에 있어요. 그리고 거주 시설이고 그러면 사실은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기부받고자 했던 쉼터의 목적이 사라진 거잖아요. 이미 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이 접근성이나 편의성에 있어서 충분히 할머니들이 드나드시기에 좋은 자리에 그렇다면 저 안성의 쉼터는 어떤 목적으로 만든 거냐? 쉼터가 아니고 뭐 힐링센터 이런 표현을 하던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게 게다가 이제 고가 매입 논란이 나오잖아요. 그 문제는 이제 향후에 뭐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검증이 될 텐데 그걸 개인이 뭐 횡령을 하거나 착복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가 매입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고가 매입이 그거는 이제 분명히 정의원에 손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 될 수도 있고 착복이 아니더라도 예 그렇죠. 또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기부된 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를 수도 있고요. 뭐 그 이상의 어떤 횡령이나 그 유용이 있었다면 그건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때문에 이걸 언론 탓으로 혹은 친일 세력의 공세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납득 가능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해명과 그 해명 근거를 내놔야 될 상황이 됐다. 이게 지금 검찰 수사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행정 당국의 감사도 들어갈 거예요. 어제도 이제 진영 그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면서 22일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제출됐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 감독관청 입장에서는. 때문에 이거를 그 검찰 수사로 가서 또 뭐 압수수색하고 이러저러하게 볼썽사나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저는 정의연 스스로 혹은 윤미향 당선자 스스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했던 해명을 넘어서는 보다 국민이 납득 가능한 그리고 보다 이 근거를 갖는 지금 이제 개인 통장을 통해서 공익법인의 활동 자금을 모금했다. 이것도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그것도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모금한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고 얼마나 남아있고 그 남은 돈은 어떻게 사용을 했고 이런 게 밝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밝혀야죠. 근데 이게요 검찰 수사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 저는 지금 이제 공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법적 책임을 뭐 지거나 혹은 피하거나 하기 이전에 정치적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공인으로서. 근데 그 책임을 좀 더 성실하게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 통합당에서는 윤미향 국정조사 얘기가 어제 나왔는데 이게 어떤 기사에서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의가 됐다고 나오고 어떤 데서는 얘기가 나왔다가 없던 일로 했다고 나오고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 내정자가 이제 사실상 그렇게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반박을 하는 모양새였는데 사실 뭐 반박이라기보다는 재확인한 거죠. 그 방향성은 있지만 사실 하기로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거고 사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또는 정의연에 대한 의혹 자체가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나올 의혹은 다 나왔다. 검증해보자. 이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한창 언론이 뛰어들어가지고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는 과정이고 하다 보니까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뭐 보수 세력에서 어떻게 잠깐만요. 좀, 예. 그러면은 국정조사는 아닌 겁니까? 아직 지금 합의 안 단계에서는 된 아닌 겁니다. 거예요? 지금 단계는 아닌 거고요. 근데 왜 결정 났다는 식의 보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거 아니군요. 예, 처음에 언론이 좀 이제 뭐 전에 듣는 과정 속에서 김성원 그 의원이 표현을 좀 잘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고요. 사실 이게 국정조사로 지금 가게 되면 정쟁으로 가서 오히려 본질에서 흐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라 함은 저희가 어쨌든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검찰 수사가 더 나은지 국정조사가 더 나은지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해가 증인을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히어링이거든요. 사실상 그거는 청문회 비슷한 성격인데 계좌를 털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생각보다 국정조사 대상자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건 특정한 단체 운영에 대한 문제였고 그 안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개입해가지고 특혜를 준 거나 이런 정황인지 아니면은 단체 운영에 있어서 그 내부에서 어떤 부도덕이 있었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국정조사라는 형식 자체가 좀 섣부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아까 이제 보수 세력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있어가지고 뭐 언론이 프레임 짜고 이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긴 어려운 것이 사실 그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보수 세력이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사실 성역화돼 있던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토를 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게 굉장히 좀 엄중했던 것이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 특히 그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거의 뭐 건드리면 안 될 사안,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는. 왜냐하면 바로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윤미향 씨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에서부터서는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것과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단체는 별개로 봐야 되는 당연히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인데도 거죠. 지금까지 그걸 언급하는 게 금기시되었고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도 그래서 이번에 언론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은 선거 전에 3월 말부터 약간 불쾌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선거 전에 그것을 언급하게 되면 이용수 할머니일지라도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니 선거가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조심스럽게 보수 진영에서 바라보고 있던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도 보수 진영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뭐 국정조사 같은 아주 그냥 기술적인 부분만 이야기하지 뭐 실질적으로 어떤 의혹을 이제 제기하는 건 참 드물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언론이 이제 좀 주도권을 잡은 모양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런 어떤 기존의 진영 논리로 바라볼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 지금 뭐 당장 어떤 언론 기사나 본다 하더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국민들이 보수이기 때문에 또는 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뭐 다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오늘 패널은 이제 민주당 분이 안 계시는 패널 조합이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또 어제 이해찬 대표는 어제 그러셨죠. 아직 검토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반면에 이낙연 전 총리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라고 하고 있고 좀 어떻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계세요? 뭐 내부에도 온도차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 비해서는 이 상황이 심각하게 가고 있다는 것은 뭐 공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서 이제 국정조사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조사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권력이 개입된 부정부패나 비리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설사 여기서 어떤 그 회계 부실 정도가 아니라 회계 부정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특정한 단체 혹은 특정한 운동 내부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좀 과도한 정치 공세로 비칠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그 민주당 내 오늘 최고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뭐 어떤 언급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이대로 이 문제를 방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어떤 형태로든지 윤미향 당선인에게 보다 좀 이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하든가 아니면 당내 자체 조사를 하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알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 이제 문제가 악화되겠죠. 저는 근데 약간 의아했던 것이 민주당이 만약에 윤미향 당선이 대해서 어떤 처결을 할 생각이었으면은 더불어 시민당과의 합당 전에 그걸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요, 혹시라도 어떤 윤리위의 처분이나 이런 것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내에 국회의원들이 또 표결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 당헌 당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의아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리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뭐 당원권 정지 이야기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오갈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제명을 하죠. 만약 결의하게 되면은 표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박원석 정책위 의장의 상한가 하한가 확인하죠. 뭡니까? 저는 정의당의 쇄신을 상한가로 뽑았습니다. 그 정의당의 쇄신, 혁신.
상한가.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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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상한가. 오랜만에 셀프 아니 상한가 어제 주시는데. 제작진과 상의를 하는데 이거 하는 게 좋겠다. 잘 정하셨어요. 사실 전 의견이 정의당 있었습니다. 얘기를 좀 여쭙고 싶었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원석 의장도 지금 화제의 인물이거든요. 뭐냐면 17일에 열린 정의당 전국위에서 심상정 대표가 조기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동안 정의당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분이 조기 사퇴를 얘기한 거지? 그럼 그 다음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궁금했어요. 심 대표 임기가 아직 한 1년 넘게 남았거든요. 예. 내년 7월입니다. 작년 7월에 선출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총선 끝나고 나서 뭐 대표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당 같은 경우에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선거 끝난 다음 날 그냥 대표직 사퇴하고 맞아요. 은둔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그러고 예,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진보 정당에서는 이제 그런 방식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보다는 좀 질서 있게 이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네. 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 방식을 고민을 하다가 임기를 1년 정도 단축을 해서 당 쇄신 작업을 하고 그 당 쇄신 작업이 어느 정도 그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당대회를 통해서 당직 선거를 하자. 근데 이런 일정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 거 당장 조기 사퇴는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7월 말 8월 초쯤에 네, 본인이 네. 임기를 단축해서 사퇴하고 당직 선거를 하자 제안을 했는데 예.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선출된 당내 선출직이 모두 물러나서 이 조기 당직 선거로 가는 방식이 있고. 그럼 정책위 의장 자리도 내리고. 아니 저는 선출이 아니죠. 저는 선출이 임명이죠. 아니시구나. 임명. 그러니까 선출된 그러네. 그 당직자들이라 함은 시도당 위원장들, 예. 뭐 지역위원장들, 예. 전국위원 이런 분들인데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이 당의 변한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어쨌든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만 사퇴하고 대표의 자녀 임기를 보궐선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뭐 이 전자부터 후자까지 폭넓게 당내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심 대표는 임기를 단축해서 물러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고 이미 뭐 그 당내에서 그걸 표명을 했고 언론 보도도 다 나갔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인 거예요? 당내에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그 책임을 진다는 거는 계속해서 내년 임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뭐 대표가 기왕에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면 빨리 물러나서 뒤에 이제 뒤따르게 될 그런 리더십이나 체제가 본격적인 당 혁신을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더 낫다 이런 의견도 있고 있지만 여러 뭐 의견이 있습니다. 본인이 안 하시겠다고 하면은 사퇴하시는 본인은 거죠, 하겠다는 뭐. 의사가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퇴하겠다는 의사. 제가 1년 사이에 아무 말 없이 물러난 대표도 겪어봤고요. 절대 안 물러나겠다는 대표도 겪어봤거든요. 네, 둘 다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해놓고 물러나는 게 맞고요. 뭐 심 대표께서 그렇게 로드맵을 세웠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오해 살 일은 없어 보이는 게 그 사이에 당이 뭐 공천이라든지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될 상황들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결국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뭐 정의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영웅 없는 상태에서 어떤 리더십을 구축할 거냐는 모든 정당의 과제일 것이다. 특히 여당이 대통령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산업화 영웅이 사라진 미래통합당 그리고 노동운동의 영웅들이 사라진 정의당은 그 다음 세대의 리더를 뭐로 만들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정의당의 이번 리더십 구축이 관심이 가는 게 비례대표 후보 선출할 때 그걸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들. 이번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번이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미래통합당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위원회가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요. 전국위원 결정사항으로 다음 주에 당혁신위원회가 아마 출범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위원들로부터 혁신위에 참여할 그 혁신위원들을 추천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혁신위원회. 근데 거기 뭐 저 조건이 하나 붙었더라고요. 혁신위원이 되려면 2030 세대를 한 30%를 거기 넣겠다. 그리고 여성을 50% 이상 넣겠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견해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좀 우리가 기왕에 혁신을 하는 마당에 세대 교체의 의미도 담고 또 당내에 그 이제 이 여성 할당이라는 게 보통 저희 공직 당직 선거할 때 있는데 있죠. 그건 이제 30%입니다. 근데 그걸 훨씬 더 넘어서는 여성 참여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정의당의 선거 결과에 어떤 여성들의 지지나 여성 참여 이런 게 도드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당 혁신 작업에서부터 강하게 좀 반영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현 지도부 5기 지도부는 그 혁신위원 추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자칫 뭐 큰 변화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말까지 이제 혁신위원 추천이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서 선별을 해서 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혁신위원회에서 지금 어쨌든 이준석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지도 체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과 같은 강력한 단일 대표로 갈 거냐, 뭐 예.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거냐, 예. 당의 노선, 뭐 그다음에 뭐 정책 방향 이런 것들에 정할 대해서 거죠. 전반적인 검토가 있을 겁니다. 박원석 의장님 당권 도전하십니까? 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러세요. 당혹스럽게. 그런데 정의당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질문을 예. 많이 받았어요. 예. 특히 이제 뭐 이 지난 전국위원회를 전후를 통해서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제 5기 지도부에 임명된 사람이긴 하지만 네. 일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당직 선거에 나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과 불가피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과 또 이게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정의당에 그렇게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아. 지켜봐 주십시오. 저도 비대위원 안 해요. 뜬금없이 끼워놓자면 아니 그리고 저는 정의당에서 2030 세대를 특정 비율 넣겠다 그랬는데 저는 정의당 분들하고 교류하다 보면은 저 당이 4050이 되게 강한 당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심상정 노회찬 다음 단계로 20석이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좀 이런 건데 네. 너무 2030 집착하지 마세요. 제 생각엔 그 당은 4050이 제일 강해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제가 솔직히 봐도 만나고 토론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정말 40대 후반부터 준비된 분들이 많은 당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아까 뭐 말했던 일부러 내리려고 하지 말아라. 아까 말했던 노동 영웅들의 그 흔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네, 역할을 못했던 건데 예. 이런 거 두지 마세요. 30% 이상 이런 거. 나가서 좀 더 얘기하세요, 두 분이. 자, 여기까지 오늘 뉴스다 마무리 짓죠.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